안녕. 좋아, 사랑하는 아주중학교 2학년 친구 여러분 반가워.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도 즐거운 세계사 공부 한번 해보자. 지난 시간에 영강이랑 1강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랑 1강 수업을 했는데 피드백 중에 선생님 얼굴이 너무 작아요, 좀 더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화면으로 선생님이 너희들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해볼 것 같아. 이것처럼 선생님 수업에 관련해서 뭐 궁금한 것들이나 아니면 뭐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라. 자, 그래서 오늘은 인더스 문명과 중국 문명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을 해보자. 우리는 먼저 문명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세계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 문명의 발생 조건을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어. 그 두 가지를 한번 보자. 먼저 뭐가 발달했을까? 맞아, 농업이 발달했었지. 농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큰 강 유역에 사람들이 몰려 살면서 농업을 위해서 물을 길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관계농업을 발달시키고, 관계농업의 결과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사람들이 먹을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인구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 그래서 만들어진 도시 국가들이 문명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첫 번째 포인트들 너희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사용했을까? 좋아, 청동기를 사용했었어. 청동기를 사용함으로써 청동으로 만든 무기를 사용하게 되고, 청동으로 만든 무기는 기존의 돌로 만든 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복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정복 전쟁의 결과 정복하는 사람과 정복당하는 사람, 생산물을 많이 소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등 계급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계급, 이러한 사회 질서가 바로 문명을 형성하게 되었지. 그래서 우리는 농업의 발달과 청동기의 사용, 이 두 가지를 크게 문명 발생의 중요한 포인트로 공부를 했었어. 계속해서 볼게. 우리는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을 공부를 해봤는데, 4대 문명을 각각 이름과 큰 강 유역이랑 연결지어서 공부를 했었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이집트와 나일 강, 그리고 인더스 문명의 인더스 강과 중국 문명의 황허 강까지 공부를 했지. 그리고 우리는 이 4대 문명의 공통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으니, 첫 번째, 온화한 기후,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은 기후를 가졌었고, 그리고 큰 강 유역이며 이들은 문자와 청동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4대 문명 중에 먼저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 강에 있었던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복습하고 넘어갈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기원전 3500년경에 이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세웠던 사람들을 우리는 수메르인이라고 불렀어. 수메르인이 세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굉장히 개방적인 지형에 있었기 때문에 이민족들의 침입이 많았지. 이민족들이 많이 침입을 해오다 보니까 내세보다는 지금 당장 사는 현세에 관심이 많은 현세적인 세계관을 띠고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어. 이들은 도시 중심에, 그렇지,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을 세웠고, 뭐 태음력을 사용하고 육십진법을 사용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학습을 했었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웠었어. 뭐였을까? 맞아, 바로 함무라비 왕의 법전이었지.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왕. 세계 최초의 가장 오래된 글로 쓰여진 법전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 그리고 이 법전에는 쐐기 문자가 쓰여져 있었지. 그래서 쐐기 문자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을 확인을 할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에는 히타이트인에게 멸망을 해. 이 히타이트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철제 무기를 사용했었어. 왜?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그 이전에 쓰고 있던 기술은 아무래도 도태되거나 소멸되기 마련이잖아.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선생님이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전화기를 사용을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이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집전화를 안 쓰게 됐지. 그런데 그런 핸드폰들도 최근에는, 최근도 아니지, 근 10년 동안에 스마트폰으로 대체되게 되었어. 그러면서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그 전에 있던 기술은 새로운 기술에 밀려나잖아. 마찬가지로 청동기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히타이트인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고, 결국에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 계속해서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도 복습해보자.
자,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에 있었어. 나일강 주변에 있는 비옥한 토지를 활용해서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었지.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다르게 폐쇄적인 지형이어서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민족의 침입은 적었고 세계관은 내세적이었어. 이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 영혼 불멸의 세상을 가졌었지. 죽은 자들을 위한 사자에서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사자에서 같은 경우에는 상형 문자로 파피루스에 기록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겠지. 뭐 미라 이런 것들도 기억나지? 이들은 태양력과 십진법을 사용했고 나라를 누가 다스렸다? 파라오가 다스렸어.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었지. 파라오가 태양신의 권위를 빌려서 신의 힘으로 강력하게 통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거야.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가지 문명에 이어서 세계 4대 문명을 마저 배울 거야. 인더스 문명과 중국 문명이 되겠지. 남아있는 인더스 문명과 중국 문명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쪽 지역에 있었던 문명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을 할 거야. 무엇을 보충할 거냐면 이 시기에 있었던 재미있는 세 개의 민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야. 바로 히타이트와 페니키아, 헤브라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들은 세계 4대 문명을 세운 민족은 아니지만 문명의 성립기 조금 이후에 이 지역에서 나타나서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기에 우리가 이 타이밍에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지. 먼저 히타이트에서 공부해보자. 히타이트는 지도해보는 이 지역, 역사 용어로는 소아시아 혹은 오리엔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용어는 앞으로도 계속 쓰이니까 여러분이 이 타이밍에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소아시아와 오리엔트 지역에서 발달했던 히트라이트라고 하는 민족은 이렇게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정복 전쟁을 활발하게 벌였어. 그러면은 이 히타이트라고 하는 민족은 어떻게 정복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냐? 어떻게 이렇게 힘이 강했냐? 바로 히타이트는 철기를 사용했기 때문이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멸망할 때 우리가 배웠었지. 히타이트는 철기를 사용함으로써 강력한 철제 무기 그리고 철을 부품으로 활용한 기존의 전차보다 훨씬 더 발전했던 전차를 사용해서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소아시아, 즉 오리엔트 지역에 철기를 확산시켰던 거지. 계속해서 두 번째 민족이야. 두 번째 민족은 페니키아인데 페니키아는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오리엔트 지역에서 출발했어. 이들은 지도에서도 보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해상 민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 왜냐면 근거지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 전역을 누비면서 교역을 하고 식민지를 건설했기 때문이지. 대표적인 식민지로는 이 위치에 있는 카르타고를 들 수 있어. 여러분들이 약 한 달쯤 뒤에 배우게 될 로마 있지? 그 로마와 나중에 지중해 세계에 패권을 두고 한판 붙는 라이벌 국가가 카르타고인데 이 카르타고를 처음에 만든 민족이 바로 페니키아야. 그럼 이 해상민족 페니키아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있으니 바로 표음 문자다. 교음 문자. 음을 표현한 문자다 이런 뜻이야. 이 페니키아 문자는 중요한 것이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발전돼서 우리가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알파벳의 기원이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히타이트는 철기, 페니키아는 표음 문자. 잘 기억해 두자. 자, 세 번째 민족은 헤브라이야. 헤브라이는 지도 여기 저쪽에 지금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나라가 아니 민족이 바로 헤브라이였어. 여러분들 유대인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 그 유대인이 헤브라인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은 조금 설명이 쉬울 것 같아. 이들은 인류 역사에 아주 큰 족적을 남겼는데 바로 유대교를 창시한 거야. 이 유대교는 나중에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가 성립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전 세계에 있는 종교인들을 따져보았을 때 한 약 절반 정도가 크리스트교랑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전 세계 종교인의 약 절반 정도는 유대교, 즉 헤브라이인들한테 빚을 지고 있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지.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가 어떻게 같은 뿌리고 어떻게 서로 영향을 받았고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는 우리가 2학기 때 이슬람교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때 좀 더 선생님이 보충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 여기서는
헤브라이인들이 만들었던 유대교가 나중에 수백 년 이후에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었다 정도로만 체크해주면 될 것 같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4대 문명 중에 남아있는 두 가지를 배우러 출발해보자. 먼저 인더스 문명이야. 인더스 문명은 인도에 있는 큰 두 개의 강이 있어. 인더스강과 겐지스강인데 그 중에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달한 문명이었지. 이 문명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2500년 전에 이미 하라파, 모헨조다로 같은 고대 도시, 아주 커다란 고대 도시를 건설할 정도로 발달된 문명이었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 이렇게 도시로서 조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지. 이 지역의 규모를 보건대 당시의 인구가 뭐 5만에서 많게는 뭐 7, 8만 정도까지라고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 인구가 1000만 명이니까 이게 뭐 5만 명?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이야 얘들아. 기원전 2500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아직 고조선, 단군 할아버지도 아직 안 나왔을 때야. 근데 그런 시대에 이미 고대 도시를 건설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할 수 있지.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구라트나 아니면 이집트 문명의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남기지는 않았어. 하지만 도시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게 있는데 바로 이거야. 이게 뭘까? 여기도 있지?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공중 목욕탕이야. 수백 명이 동시에 목욕을 할 수 있는 이 도시 안에 있는 공중 목욕탕은 당시에 인더스 문명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지.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근처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교류를 했다고 해. 이게 지도로 보기에는 우리가 인더스 문명 바로 옆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걸어서 가거나 실제로 1000km 넘게 떨어져 있어 얘들아. 굉장히 멀었지. 근데 어떻게 교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냐 보니까 바로 인더스 문명에 있었던 이 인장들이야. 인더스 문명은 당시에 복잡한 그림과 복잡한 그림 문자를 동시에 사용한 인장, 요즘으로 따지면은 약간 증명서 같은 개념이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인더스 문명의 인장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도 발견된다는 거지. 때문에 우린 두 개가 교류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과 서로 교류를 한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 인류의 문명,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을 너희들이 체크할 수 있는 거야. 보다시피 인더스 문명에서는 이렇게 그림 문자를 사용했어. 근데 이 그림 문자는 아직도 해석이 안 되었다고 해. 수많은 역사학자나 고고학자, 언어학자들이 도전했지만 아직 인더스 문명의 문자를 해석하지 못하고 있어.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나중에 커서 고고학자 혹은 뭐 역사학자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 문자를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선생님이 응원할게요. 화이팅! 좋아. 인더스 문명을 세우는 인더스 문명은 이제 북쪽에서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이 내려오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돼. 문명이 아주 크게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럼 왜 아리아인이 들어오면서 인더스 문명의 역사가 바뀌었을까? 아리아인은 뭐가 특별했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히타이트인에게 멸망했던 것처럼 아리아인 역시 철기를 사용했었어. 철기를 사용했던 아리아인들은 청동기 문명이었던 인더스 문명을 변화시키지. 이들은 인더스강 유역에서 겐지스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영역을 넓혔어. 그리고 이들은 겐지스강 유역을 장악을 하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확실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엄격한 신분 질서를 만들었다. 가장 위에 있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이런 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리아인들이 모두 독점을 했고, 그 동네에 원래 살고 있던 선주민 같은 경우에는 노예인 수드라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시켰지. 그리고 이런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엄격한 종교적인 질서를 갖고 있는 브라만교라는 종교를 만든다.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카스트 제도의 맨 위에 있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지. 이 브라만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종교 질서와 엄격한 그런 계층 이런 것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당시에
위쪽에 있는 지배층들에게는 인기가 좋았어. 하지만 피지배층,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들었겠지.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이후, 물론 인더스 문명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 인더스 문명이 발전하고 아리아인이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는 수백 년이 이미 지난 뒤지만, 여기서 보충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러한 브라만교 때문에 불만을 갖고 나타난 종교가 바로 석가모니의 불교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엄격한 신분 질서를 중요시했던 브라만교에 반항하면서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불교를 창시했고, 이 불교의 가르침은 요즘도 전 세계에서 유효하지. 계속해서 중국 문명에 대해서 배워보자. 인도에 인더스강과 겐지스강이 있다면 중국에는 황허강과 창장강, 다른 이름으로는 양쯔강이 있어. 중국에서는 중국 전역에서 여러 가지 문명이 발생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국 문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황허강을 중심으로 발달된 문명을 이야기한다. 중국의 국가들은 이렇게 하, 상, 주로 시작해서 송, 원, 명, 청으로 끝나는 계보를 갖고 역사가 이어지게 돼. 우리가 이번 2학년 1년 동안 이 나라들을 전부 다 배울 건데, 이 중에 중국 문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문명의 처음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하, 상, 주 해서 세 개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지. 오늘 그 하상주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먼저 하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초의 국가다라고 기록은 있지만 역사적인 실체가 많이 발굴되거나 발견되지가 않았어. 아직 그거에 대한 조사가 조금 미비한 실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중국 역사 중에 최초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오래된 나라가 어느 나라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우리는 상나라를 이야기한다. 상나라는 발달된 청동 문명이었어. 이 상나라는 굉장히 많은 청동 유물을 남겼는데, 청동기 유물보다도 우리가 오히려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상나라의 핵심 포인트는 사진에 보이는 갑골문이다. 갑골문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상나라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돼. 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가 태양신의 권위를 빌려서 정치를 했던 것처럼 하늘의 뜻을 빌어서 정치를 했어. 무슨 말인고 하니 중대한 문제들을 점을 쳐서 하늘의 뜻을 물어서 결정한 거야. 우리는 여기서 상나라의 왕은 정치 지배자이면서 동시에 제사를 지냈던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다. 즉 상나라는 재정 일치 사회였다. 제사와 정치가 하나로 묶여있는 사회였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지. 우리가 그것을 갑골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갑골문이 도대체 제사랑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냐라는 걸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럼 갑골문을 볼게. 갑골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이 막 제사를 지내잖아? 하늘의 뜻을 물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하늘의 뜻을 여기 있는 것처럼 거북이의 이 배딱지 평평하겠지? 그리고 커다란 소의 어깨뼈, 커다란 소의 어깨뼈에다가 기록을 한 거야. 이렇게 점을 쳤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거 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한 것을 갑골문이라고 볼 수 있지. 이 갑골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재정일치 사회였다면, 갑골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갑골문, 갑골 문자가 나중에 중국의 문자인 한자로 발전한다는 거야. 상나라를 이어서 중국을 지배하는 나라는 바로 주나라야.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약 1000년 정도에 상나라를 대신해서 중국을 차지하게 되지. 주나라 왕이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우면서 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 왜 내가 중국을 차지해야 되는가? 왜 이제 대세가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바로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다.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주나라 왕이 말했어. 야, 정치는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정치는 하늘이 결정하는 거야. 하늘에서 덕이 있는 인간을 콕 집어가지고 중국을 다스릴 수 있게 정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 덕이 있는 사람, 하늘이 정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나, 주나라 왕이야. 상나라, 넌 이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백성을 다스릴 때는 뭐가 중요하냐? 백성을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걸 중심으로 통치를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덕이다. 덕으로서 백성을 통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나라의 지도자는 얘기를 했어. 우리는 이것을 덕치주의라고 얘기를 해. 왜 이런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를 지금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을 할까? 왜냐하면 이런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는 나중에 유교로 발전하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초록색은 상나라의 영토다 얘들아. 상나라의 영토와 주나라의 영토를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크니? 그치? 주나라가 훨씬 더 큰 나라지. 주나라의 왕은 당연히 고민이었어. 상나라보다 훨씬 넓어진 이 영토를 어떻게 다스릴지. 그래서 주나라 왕이 생각해낸 제도가 있지. 그 제도의 이름은 봉건제도야. 봉건제도는 마치 상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갑골문이라면 주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봉건제도니까 여러분 봉건제라는 이름을 꼭 잊지 말고 잘 기억해 주길 바라. 봉건제는 아까 말했듯이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제도였어. 왕은 주나라 영토 전체의 가운데에 있는 중심지만 다스리고 각 지방은 왕이 제후들을 파견한 거야. 보이니? 여기 있는 제후들은 왕의 신하이긴 하지만 자신이 받은 자기의 영토에서는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많은 권력을 가졌어. 그럼 도대체 왕은 지방에 있는 제후들을 뭘 믿고 그렇게 땅이랑 권력이랑 나눠줬던 걸까? 힘들게 상나라로부터 뺏었던 그런 나라잖아. 주나라의 봉건제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었냐면 바로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 무슨 말인고 하니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나눠줬다는 거야, 제후를. 자기 아들, 자기 친척 이런 사람들한테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땅이랑 권력을 나눠줬던 거지. 때문에 제후와 왕은 매우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고 주나라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야. 또한 왕과 제후들은 종법 질서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사회를 유지시켜 나갔어. 왕은 맏아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그대로 넘겨주고 다른 아들들, 둘째, 셋째한테는 제후 자리를 주고 다시 제후는 자기의 맏아들한테는 그대로 자신의 권력을 주고 둘째, 셋째한테는 조금 낮은 레벨의 그런 권력들을 다시 물려주고 이런 식의 질서를 우리는 종법 질서라고 하는데 봉건제와 종법 질서는 주나라 사회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기둥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학습지에 있는 4대 문명 정리하기 표를 정리하면서 한번 4대 문명에 대해서 복습해 볼게.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이집트 강은 무슨 강? 나일 강, 인도는 인더스 강, 중국은 황허 강이었던 거 꼭 확인을 해보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자를 사용했었지? 좋아. 쐐기 문자였어. 그리고 중국, 상나라의 무슨 문자? 이 거북이 배껍데기에다 썼던? 그래. 갑골 문자. 좋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무슨 신전을 건축했을까? 그래. 지구라트. 그리고 태음력 60진법이 있으면서 유명한 법전 하나 있었어. 제일 오래됐던 글로 쓴 법전. 바로 함무라비 법전을 확인할 수 있지. 이집트로 넘어올게. 이집트의 피라미드, 스핑크스, 태양력 이러고 10진법이 있었고 영혼 불멸 세상을 담아서 사자에서가 있었던 거 기억할 수 있을 거야. 뭐 파피루스 같은 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겠지. 인더스강의 인도 문명 볼게. 아리아인이 침입한 이후에 이들은 복잡한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신분 질서를 만들었는데 이 신분제의 이름이 바로 카스트 제도였어. 그리고 이 카스트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한 종교 질서를 갖고 있는 종교 예법을 갖고 있는 브라만교가 성립되게 되지. 그리고 이 브라만교에 반대하는 게 나중에 나오는 불교였던 것도 확인을 해봤었어. 거의 다 왔네. 중국 문명에서 상나라 은허 유적은 무엇이냐면 상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곳을 은허라고 불러. 그래서 은허 지역에 있었던 곳이 바로 상나라였기 때문에 상나라를 다른 말로 은나라라고 부르기도 해. 그런데 요새는 보통 상나라라고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 상나라라고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상나라에서는 갑골문을 기억해야 되는데 갑골문은 신의 뜻을 물어서 정치를 하는 신정 정치였고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주나라는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봉건제도를 실시했다라고 하는 부분을까지 체크해두면 4대 문명을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한 거야. 좋아. 그럼 4대 문명이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뭘 배울지 볼게. 다음 시간에는 중국을 좀 더 이어서 공부를 할 거야. 하, 상, 주 이후에는 혼란의 시대인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돼.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해. 공자, 맹자 이런 사람은 들어봤지?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혼란스러웠던 춘추 전국 시대였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백가라고 부르는데, 혼란의 시대였던 춘추 전국시대와 그런 춘추 전국시대에 자신들의 사상을 펼쳐나갔던 제자백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볼 거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 조금 있다가 바로 3강에서 만나자. 좋아. 안녕. 안녕. 안녕.